2020년 제3회 기출문제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빵을 10개나 먹은 사람이 빵을 다 먹고 난 후 자신이 배가 고팠었음을 인식한다. 근데 요거는 그냥 실제로 배가 고팠었다라는 거지 인지 부조화는 아닙니다.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충동들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7 플러스 2. 네, 7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5개에서 9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의 연구 방법 중 인간의 성행동을 연구한 킨제이와 그의 동료들이 남성의 성행동과 여성의 성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것은 설문조사입니다.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집 오차도 줄어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죠. 표집 오차는 표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줄어듭니다. 네, 작을수록이 틀린 거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피아제는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생후 22주 된 아동들은 사물이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상 영속성입니다. 다음 중 고통스러운 상황을 추상적이고 지적인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지적인 용어로 대체한대요. 바로 주지화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원래 CS와 유사하도록 조건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학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원래 CS와 유사할수록 조건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유사한 조건 자극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건 반응을 보이는 학습 현상을 말하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에 선행하는 경우에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고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에 앞서 주어지면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납니다.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1차 강화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죠.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2차 강화물입니다. 2차 강화물, 1차 아닙니다. 현상학적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의 동기를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요것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의 동기를 분석하기보다 분석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미래가 아니고 현재. 네.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제하는 체계에서의 흥분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 추구 성향에 대해서 옳은 건데요. 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제하는 체계에서 흥분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전망 이론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닌 실험 처치에 의해서 나왔다. 네, 이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뜻이죠. 손다이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고전적 조건 현성은 손다이크가 아니라 파블로프죠. 파블로프. 방어 기제 중 성적인 충동이나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승화입니다. 승화. 기억 유형 중 정서적으로 충만한 중요한 사건을 학습하였던 상황에 대한 명료하면서도 비교적 영속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섬광 기억입니다. 섬광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세하고 명료하게 되살아나는 기억인데요. 예, 충만한, 정서적으로 충만한 중요한 사건을 학습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면서도 비교적 영속적인 것은 섬광 기억입니다. 척도가 그 예와 바르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명명척도는 운동선수 등번호 이것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발견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한 상황의 확률을 그 상황에 들어있는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의 강도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요것은 어떤 발견법일까요? 인과성 발견법입니다. 관련성,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인과성 관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DSM-5의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증사파 혹은 경조증사파가 존재한 적이 있다인데요. 요게 잘못된 거죠. 주요 우울 장애에는 조증이나 경조증사파가 없죠.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다.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 혹은 문화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 바로 이 식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환장애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모두 다 옳게 하진 않았어요. 두 가지가 옳습니다. 신경학적 근원이 없는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한다. 요거 맞고요. 의식적으로 증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요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징 옳게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다. 요것은 틀렸어요. 요거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정답입니다.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 행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 유지되는가?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강박 행동은 부적 강화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성격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유형이 물질, 남용 약물 등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틀렸습니다. 지속적인 유형이 물질, 특히 남용 약물이나 치료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분장애의 카테콜라민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테콜라민 가설이에요. 기분장애. 우울증을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이다라고 본 것이 맞습니다. 우울증, 카테콜라민 가설에서는 우울증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이나 마비와 같은 감각 이상 또는 운동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환장애입니다. 네, 이 전환장애. 사실은 그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기능상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또는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다음 중 경계성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징이 아닌 것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과 특권 의식을 요구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네, 이것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해당됩니다. DSM-5의 성기능 부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정체감 장애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정체감 장애는 성불편증에 해당하는 장애죠. 다음 증상 사례의 정신장애 진단으로 옳은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이후에 재경험 증상, 회피 및 감정 마비 증상, 그리고 과도한 각성 상태를 1개월 이상 보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지적장애의 심각도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중등도를 설명을 했는데 성인기에도 학업기술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등도가 성인기에도 초등학생 수준의 학업기술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 기술과 전반적 지적 수준이 예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것이 맞습니다. 언어 기술과 전반적 지적 수준이 예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게 맞는 거예요.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병률은 인종 간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유병률에 있어서 인종 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의 그 유병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원주민하고 알래스카 원주민이 12.1%나 높게 나타난대요. 백인은 8.9%래요. 그래서 유병률은 인종 간 차이가 있는 거지 없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에 필요한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치매 진단에 필요한 증상으로서는 기억장애, 실어증, 실행증이 있는데 함구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함구증은 포함되지 않아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함구증. 네,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혀, 얼굴, 입, 턱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만발성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55세의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임을 한 후에 이틀째에 혼돈, 망상, 환각, 진전, 초조, 불면, 발한 등의 증상을 보였어요. A씨의 현 증상은 무엇일까요? 알코올로 인한 금단 증상입니다.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23년 기출이에요. 제일 먼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발간, 두 번째 집단 지능 검사인 아미 알파 개발, 세 번째 로샤 검사 개발, 네 번째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인 DSM-1 발표, 마지막으로 백의 인지 치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경험하는 성별과 자신의 성별 간 심각한 불일치, 자신의 성적 특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다른 성별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네, 이건 바로 성별 불쾌감입니다. 이것을 성불편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성정체감 장애 또는 성전환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불안과 관련된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공포증은 주로 성인기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사회공포증은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발생한다는 틀렸습니다. 조현병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족의 근접성과 동시 발병률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친족 그리고 형제, 자매 여기에서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이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시 및 채점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표준화 검사에서는 그에 관한 절차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는 주어진 증거에 비추어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예측과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 얼마나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점과 관련성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요건 바로 예언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미래 예측은 예언 타당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MMPI-2와 로샤 검사에서 정신병리의 심각성과 지각적 왜곡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척도와 지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F 척도와 X-% 요 distorted form 요것이 바로 같이 잘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요 정신병리 심각성과 지각적 왜곡을 MMPI-2하고 러시아 검사에서는 F 척도와 X-% 이렇게 표시가 되는 distorted form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를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특정한 교육과 자격이 없어도 된다?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한 아동이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에서 언어 이해 지수가 125, 지각 추론 지수가 89, 전체 검사 지능 지수가 115를 얻었어요. 이 결과에 대한 해석적인 가설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울 증상입니다. 네, 이것은 우울 증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이 문제 나오면 우울 증상이라고 이해하세요. 2023년에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웩슬러 검사에서 시각 공간적 기능 손상이 있는 뇌손상 환자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는 무엇일까요? 토막 짜기입니다. 네. 시각과 공간적인 문제에서 기능 손상이 있는 뇌손상 환자는 토막 짜기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F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평범 반응 경향을 말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틀렸어요. F 척도, 즉 비전형 척도가 점수가 높으면 비전형 척도를 말하잖아요. 이 평범 반응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좀 과장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 반응 경향은 아닙니다. 비전형 척도입니다.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능적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다중적 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심리검사에서 원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점수는 척도의 종류로 볼 때 등간 척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서열 척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사실은 원점수는 척도 종류로 볼 때 서열 척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등간 척도가 아니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적어놨습니다. KWICE4에서 일반 능력 지수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수는 무엇일까요? 일반 능력 지수와 관련이 있는 지수는 언어 이해 지수와 지각 추론 지수입니다. 언어 이해, 지각 추론. 네, 언지. 이것이 일반 능력 지수입니다. 노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이 더 많이 쇠퇴한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에 대한 정보의 망각이 적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뇌손상에 수반된 기억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이 수반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장애에서 비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KWICE4의 언어 이해 소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순서화입니다. 언어 이해 소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순서화인데요. 이 지문에 어휘, 이해, 기본 지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순서화는 언어 이해 소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어 이해의 소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어휘, 이해, 기본 지식이죠. 핵심 소검사입니다. 로샤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연상과 반응을 위해 임의의 순서로 카드를 제시하는 거 좋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임의의 순서로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경심리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 억압된 감정치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신분석 치료이지 신경심리평가를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MMPI-2에서 T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지능 이론가와 모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요. 여기 버트가 결정성 및 유동성 지능 모형과 짝지어져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정성 및 유동성 지능 모형은 카텔과 혼이죠. 편차 지능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개인의 점수는 같은 연령 범주 내에서 비교된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편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점수는 같은 연령 범주 내에서 비교가 되어야 해요. MMPI-2의 임상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상 척도 중 5번 척도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병리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5번 척도는 남성성과 여성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심리평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검사는 신경심리 평가 용도로 사용되는 검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 밀론 다축 임상 검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 평가예요. 그래서 신경심리 평가는 아닙니다. 밀론 다축 임상 검사는 신경심리 평가가 아니에요. 밀론 다축 임상 검사. 이것은 아닙니다. 신경심리평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검사는 밀론 다축 임상검사입니다. 가로 안에 맞는 방어기제를 고르는 거예요. 중현이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중현이에게 동생이 밥을 먹을 것인지 묻자 네가 상관할 거 없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현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는 무엇일까요? 전위입니다. 전위.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대뇌 기능의 편재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바로 주의력 검사입니다. 대뇌 기능 편재화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 주의력 검사. 이거는 대뇌 기능 편재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백의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의 미해결되고 억압된 기억을 자각하고 의식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도록 조력한다. 이것은 백의 인지치료가 아니고 게슈탈트의 심리치료입니다. 지금 여기는 게슈탈트라고 이해하세요.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경희에게 선생님은 최우수상을 주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도 해줬어요. 선생님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무엇일까요? 조건화입니다. 코미어와 코미어가 제시한 적극적 경청 기술과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해석을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미없다고 말할 때 성적 관계에서 재미없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료화예요. 명료화. 해석이 아니라 명료화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짝짓기가 잘못됐습니다. 인간의 정신병리가 경험 회피와 인지적 융합으로 인한 심리적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창조적 절망감, 맥락으로서의 자기 등의 치료 요소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 전념 치료 ACT입니다. 경험 회피, 인지적 융합,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요. 창조적 절망감과 맥락으로서의 자기 등의 치료 요소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 수용 전념 치료 ACT입니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증상관리 기술입니다. 이 증상관리 기술은 약물 관리와 함께 환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심리평가에서 임상적 예측을 시행할 때 자료 통계적 접근법이 더욱 권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다수의 이질적인 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경우, 이럴 때 자료 통계적 접근법이 더욱 권장됩니다. 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에 자료 통계적 접근법이 권장이 됩니다.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심리평가와 비교했을 때 행동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을 징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표본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행동은 징후가 아니라 표본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행동평가의 특징으로 정신역동적 심리평가 비교했을 때 행동평가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를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관계를 얻고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 치료입니다. 네,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 그래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얻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현실 치료입니다. 한국 심리학회 윤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리학자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하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 이건 다 아시겠죠?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요. 이게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연도를 체크하기는 좀 그렇고, 볼더의 모형 제안, 그리고 웩슬러 벨러블. 나 못 살아. 네, 웩슬러의 지능 척도 출판, 그리고 조지 엔겔의 생물 심리사회 모델 제안, 그리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 출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정답은 1977년에 있었던 건데 조지 엔겔의 생물 심리사회 모델 제안 이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시험에 날까요? 제가 잘못 읽어드려서 여러분 틀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최근 하면 생물 심리사회 모델 제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최근 컴퓨터는 임상 실무에서의 치료 효과 평가에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심리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 평가 기반 해석의 경우 짧거나 중간 정도의 분량을 지닌 진술이 긴 분량의 진술에 비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이 옳대요.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길면 길수록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짧거나 중간 정도 분량을 지닌 진술이 더 명료하고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호호. 네.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지되는 능력보다는 결손된 능력을 강조한다. 이건 아니겠죠. 유지되는 능력을 강조해야 되겠죠. 네. 뇌의 편측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편측화. 네, 편측성. 바로 이원 청취 기법입니다. 신경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은 정신상태 평가입니다. 신경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주로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은 정신상태 평가. 네,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면접법이에요. 치료 동맹에 관한 설명 중 내담자 중심 치료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것이 내담자 중심 치료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밖에서 지금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내담자와 치료자는 관계에서 치료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잊지 말고 내담자 중심 치료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리치료에서 치료자가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지어 분석한다. 네, 요게 맞습니다. 치료자가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전이와 함께 연결지어 분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 중 뇌방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좌방구는 세상의 좌측을 보고 우방구는 우측을 본다. 이것이 반대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좌방구는 신체 우측을 조정하고요. 우방구는 신체 좌측을 조정합니다. 주로 흡연, 음주 문제, 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부적응적이고 지나친 탐닉이나 선호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혐오 치료입니다. 부적응적이고 지나친 탐닉, 선호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혐오 치료를 사용합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은 사회 배제 이론입니다. 사회 배제 이론.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도한 신중성입니다. 네. 과도한 신중성은 잘못된 거죠. 청소년은 외부 자극 변화에 민감해서 신중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화에 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지향적이다. 학업지향적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죠?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이와 프랭클의 영향으로 게슈탈트 상담이 발전하였다라고 했는데 메이와 프랭클은 게슈탈트 상담이 아니라 의미치료죠. 네, 의미치료고 게슈탈트 상담은 펄스입니다. 상담 관계 형성에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인내를 갖고 지켜보기.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인내를 갖고 지켜보기보다는 먼저 기초적 정보를 탐색을 해야 돼요. 주 호소 문제보다 기초적 정보를 먼저 탐색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담 기술은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하여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재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감정 반영이에요.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진술을 반복하고 재표현해 보는 것, 감정을 반영하는 거죠. 상담에서 내담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미칠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자탈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 정보 동의 없이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의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이의 해석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기법이 아들러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지 않죠. 네, 이것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백의 인지 치료에서 인지 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기능적 인지 도식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부터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생애 초기에 형성됩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과거가 현재의 정신적 활동에 지배적이고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생적 원리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정신적 활동에 지배적이고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발생적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의 원천으로는 좌절, 압력, 갈등, 변화 등이 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천으로는 좌절도 있고 압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음주시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건 형성 기법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 형성 기법은 혐오 치료입니다.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기역, 구성원들에게 왜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시키고 서로 친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도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집단 과정 동안에 일어나는 저항, 방어 등을 자각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집단원들이 자기의 문제를 집단에서 논의하여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모색하는 건데요. 이것을 작업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상담자와 집단원들은 집단 과정에서 배운 것을 미래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종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입, 준비, 작업, 종결 이렇게 네 단계를 토대로 하니까 기억하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로저스가 제시한 바람직한 심리 상담자의 태도 중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 또는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인데요. 이것은 공감적 이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저스는 내담자의 경험 또는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AA, 즉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고수하고 있는 12단계와 12전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외부의 기부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AA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AA의 12전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AA의 12전통에서 모든 AA 집단은 외부의 기부금을 사절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박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자살을 초래한다. 네, 이게 옳대요. 이게 옳아요. 도박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자살을 초래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기법 중 상담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되죠. 개방형 질문을 상담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 훈련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변태 성욕 장애 중 여성의 속옷 또는 손수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품 음란 장애입니다. 네, 물품 음란 장애.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4가지 실존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한적 존재,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4가지 실존적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무한적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실존적 조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무한하다, 무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제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